세미나 10일의 강의 수업이죠. 10회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세미나 10일에 대한 강의 수업이 뭐 다른 곳에서도 있어 왔었던 것이긴 한데 이번 세미나 10일에 대한 강의 수업의 특징이랄 게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듯이 넘어가지 않고 가능하면 중요한 개념들은 다 다루면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뭉개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어렵지만 가능하면 천천히 느리게, 그래서 이해되는 폭을 좀 더 많이 넓혀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총 20강인데 우리의 수업이 이제 10회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한 회당 한 강의를 강의를 할 거예요. 최소한 락강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1회에서 10강까지 정도가 강의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 책의 절반 정도밖에 강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빨리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0강까지 들으시면 대충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강의는 일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2부는 이제 10강부터 20강까지의 수업이 이후에 기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책을 조금 더 샅샅이 이해될 때까지 다루면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진도가 빠르진 않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업 방식은 제가 이전에 락강 세미나 7의 강해서를 출간했을 때에도 그 강해서를 다루는 방식이 그러하였는데요. 각각의 강의에 보면은 맨 앞에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 락강 스스로가 한 것은 아니고 락강의 충실한 편집자였던 자칼랑 밀레가 주요 개념들을 정리를 해 놨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개념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 텍스트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트에 남겨진 부분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고 락강이 그런 만큼 어떤 프롤로그의 형식처럼 강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1강 첫 번째 세미나를 락강의 발언들을 탐사해 가면서 한번 분석하고 쫓아가 볼 텐데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선 먼저 이 세미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미나는 락강이 파문을 당한 뒤에 시작된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미나의 제목도 파문이죠.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파문인가 하면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파문이고 또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로부터도 파문당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파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신분석에서 혹은 락강에게서 그런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늘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요 개념은 아니지만 미리 파문에 대한 설명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물론 파문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 텍스트에, 세미나에. 예를 들면 책에 제가 페이지 수를 말한다면 이제 한국의 번역본 페이지 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실 수 있는 맹정현 씨가 번역한 번역본 텍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문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반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도 정신분석 실천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의 핵심적인 어떤 것을 끌어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파문, 지금 자기가 파문당했는데 이 파문이라는 사태가 정신분석 실천에서 아주 핵심적인 진실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진실이 정신분석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파문과 어떤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현실적인 사태의 설명은 이래요. 국제정신분석학회가 락강이 거의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에 대한 이론의 방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락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락강을 국제정신분석학회가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론적인 어떤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고 한데 특히 락강이 세미나에서 지금 이미 10년째 진행되어 오던 세미나 10일이니까 세미나 10까지 한 거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10번의 세미나를 진행해 오면서 락강이 했던 강연들과 그 내용들이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즉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거해서 바라보았을 때는 프로이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의 임원들에게 락강을 파문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정신분석학회에 등록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락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펄쩍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이 정립했던 정신분석학회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생탄 병원에서 프랑스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서 락강이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진행해 오던 정신분석 세미나를 더 이상 거기서 못하게 된 것이죠. 금지당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락강을 받아준 곳이 어디냐면, 락강이 다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어디냐면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프랑스에 석학들이 온다는 그 학교인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파문은 여러분 다 알듯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파문을 선고하고 내쫓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인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파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락강이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들과 파문이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먼저 파문은 입문자들에게만 파문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누군가를 파문시킨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카톨릭 교단 내부의 임원이라는 것이죠. 카톨릭, 크리스찬이 아니면 파문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이슬람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파문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입문자들에 대한 내쫓는 행위가 파문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파문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는 상징계나 대타자라는 개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석을 요구하죠.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파문이라는 것은 상징계나 대타자라는 개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단 그 주체가, 파문을 당한 주체가 그 이전에 입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입문자는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 그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진 자가 그들의 세계와 다른 이견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를 그 이후에 파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 받아들여짐, 즉 입문과 파문의 절차에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권력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사람을 입문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파문시키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문과 파문에는 항상 대타자라는 개념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대타자라는 것은 정신분석의 용어인데, 사실 락강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요.
대타자. 대타자는 타자 중에서 가장 큰 타자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불어로는 대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대문자를 써서 타자라는 것을 표기하는데 영어로는 other잖아요. other인데 그 o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대문자 표기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대자라는 단어를 붙일 뿐인데 타자 중에서 가장 큰 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타자이고 저에게 여러분들은 타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자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타자가 결국 우리의 이웃인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타자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타자만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셈해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아니면 당신은 나이가 몇 살, 당신은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명명해줘야 결국은 공동체 내에서 타자와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뭐 일종의 국가의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을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양도받은 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혹은 행정 권력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도 주민등록번호를 골라본 적도 없죠. 누군가가 그걸 골라서 우리에게 강제한 것이죠. 조금 더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여자이거나 제가 남자인 것,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이 남자인 것 혹은 남자가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만 생물학적인 탄생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영역에서 정신분석에 바라보는 환경에서는 누군가는 우리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 규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그러한 루틴을 형성해 가면서 사회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연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더 큰 타자가 필요로 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대타자예요. 대타자. 그 대타자가 그 주체나 공동체를 지배하는 방식은 정신분석이 바라보기에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지배한다는 것이죠. 언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는 나에게 부여된 언어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실체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많잖아요. 뭐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들이 많잖아요. 뭐 정치적인 재판도 있고 아니면 뭐 사법재판도 있고 강력범죄도 있고 다양한 범죄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누가 자살했는데 자살이 아니다라고 서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법정 공방이라는 건 역시 어떤 사태나 주체의 포지션에 대해서 현재 가장 강력한 언어가 규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강력한 언어는 사법 권력의 언어인 것이죠. 법의 언어예요. 법의 언어. 혹은 헌법의 언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를 규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결정해버리면 더 이상 바꿀 능력이 없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는 언어로 작동하는 영역이고 그 안에 지배되고 있는 인간, 우리의 주체는 그러한 언어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언어 위에 어떤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 그걸 대타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상징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력.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권력이지만 대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영역에 존재하는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 대타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정신분석은 규정을 하죠. 아버지, 남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을 남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만 년간 지속되어 오던 남성들의 지배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성에 의한 지배인데 남성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배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추상적인 권력의 성도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력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프로이트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트를 반페미니스트적인 이론으로 규정하는 그리고 반박하는 학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진지하게 프로이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누가 지배하는가? 남자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남자 아버지들이 지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력이 지배한다는 것이지 그걸 옹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락강으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여성적 욕망에 대한 가치부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반론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그러한 실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대타자와 상징계라는 건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대타자, 상징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대타자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세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옛날엔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신이 죽은 세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의 대타자의 모습은 보다 가부장적인 모습에 가깝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여자가 이래야 돼. 남자는 저래야 돼. 시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며느리는 이래야 돼 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욕망을 한계 지으려고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 이런 어떤 권력의 정점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대타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타자,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타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대타자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부모의 형상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들어와요. 부모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대체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양한 규정을 내리고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고 필터링하고 감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타자, 그리고 그러한 대타자가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 언어의 세계를 상징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타자에 의해서 결국은 수용된 사람들, 입문당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입문당했다는 것이죠. 입문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분석의 이론에서는 입문당하지 않으면 상징계의 외부에 머물게 돼요. 보다 불완전한 상징계에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정신병의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에게는 대타자가 일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일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보편성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긴 한데 보통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서 대타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신경증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경증의 특징은 뭐냐면 욕망을 단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하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경험 속에서 향유하던 즐기던 쾌락을 포기당하는 거예요. 포기당함으로써 문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어머니와의 쾌락 혹은 어머니에 준하는 대상과 느끼던 그런 충동의 세계의 쾌락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시선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쾌락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욕망을 포기한 뒤에 문명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규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 엄마는 내 애인이 아니라 엄마니까. 이 사람은 아빠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쾌락을 포기할 때 이 포기하는 권력자가 한 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다 쉽게 설명하면 이 아이한테 너 엄마한테 그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 어머니 어디 나갔다 오셔야 돼. 어머니 뭐 직장에 나가셔야 돼. 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치세요. 혹은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 또 아이가 징징거리니까 삼촌이 와서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또 아이가 징징대니까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또 달래주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을 아이가 받게 돼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에게 도덕과 윤리와 규범을 강제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아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아이를
지배하는 대타자는 하나의 형상을 하게 돼요. 하나의 일자가 나의 규범을, 나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타자는 일자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의 규범이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의 규범이 있고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경증자가 어머니의 욕망을 포기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병자들에게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충돌해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항상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충동과 주의상스를 어떻게 억압하고 어떻게 규범화해야 되는지를 망설이고 있어요. 왜 하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버지가 난립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정신병자들에게는 도덕규범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 각각의 도덕규범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찾는 욕망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정신병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고 법과 규범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죠. 그러한 망설임들이 신경증자들에게는 없어요. 상징기 안으로 들어와서 단 하나의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신경증자들은 그런 망설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물론 성적 소수자라면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양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왜 남자인지, 자신이 왜 여자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신병자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망설이게 되고.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암묵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내가 어머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미 원천적으로 포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을 뿐인 그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했을까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것처럼. 근데 짐승들의 세계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일정 정도 자신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와 싸우기도 하고 물어주기도 하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입문당한 자들은 원천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규정당해 버려요. 그런데 이때 락강은 파문이 오히려 정신분석 실천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와 연결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등사범학교에 와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나는 그래도 일종의 루저인가? 나는 이렇게 권위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정신분석학회라는 국제정신분석학회라는 거대한 상징계의 대타저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나는 일단 그럼 상징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안정적인 좌표를 상실했으니 나는 그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노자 얘기를 하죠. 스피노자도 파문당했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도. 물론 스피노자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지만 지금 거의 자기를 스피노자와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세미나 11에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세미나 8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했던 소크라테스와도 자신을 은밀하게 비교를 해요. 소크라테스도 파문당한 자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무덤으로 쫓겨났죠. 아테네가 죽여버렸잖아요. 왜일까요? 아테네가 규정하는 좌표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테네라는 상징계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테네라는 규범의 세계를 아테네가 추구하고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과 규범과 질서의 세계를 흔드는 자였어요. 소크라테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등해와 같은 존재다라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묻고 따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테네를 흔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당신들은 내가 죽고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테네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락강의 역할이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락강이 스스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의 탐사를 통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이
정신분석 학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목해 보세요. 조금 뒤에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지식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식을 형성하는 이러한 정신분석이 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락강은 지금 그러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세계의 일종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고 왜 락강은 정신분석을 지식이나 학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천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주요 개념들 중에서도 실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